BTV를 사랑하는 파이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동진의 파이아캐! 아요! 오늘 주제는 말이죠. 흥행기록 거대 히트작을 알아보는 영화 역사입니다. 영화 역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미학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기술 발달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흥행의 역사를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게 이게 아닐까 싶어서 영화 역사의 한 100년 넘는 세월들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기획을 마련해 봤고요. 먼저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옛날에는 영화 흥행 통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산집계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추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여기 있는 기록들은 일단 북미 대륙 기준입니다. 북미. 네. 왜 그러면 북미 대륙 기준으로 영화 역사를 하느냐? 일단 전 세계 역사에 대한 통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영화 한 엄청난 그런 히트작을 만든다 할지라도 국제적으로 직접 배급하지 않고 각국 집계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계가 투명하게 나오지 않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북미 대륙의 기록이 기본적으로는 세계 기록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네, 1위부터 20위까지 영화를 꼽아보게 되면 전부 다 할리우드 영화예요. 여기 있는 그 12편의 영화들이 세계 기록하고도 거의 일치한다.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제 전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록은 제가 볼 때는 파야카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흥행 기록을 깨는 그 과정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게 되면 영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희귀한 자료가 아닐까 싶고요. 어쨌건 흥행의 기록이 각각 어떻게 깨지면서 영화 역사가 흘러왔는지를 오늘 한번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거대 히트작 뜯어보겠습니다. 네. 네. 예, 자,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제작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우리가 이제 보통 백설공주라고 말을 하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가 나온 게 1937년도인데 영화 역사에서 영화가 처음 나온 건 1895년도라고 하잖아요. 기차의 도착이라는 영화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상업성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게 한 1910년대쯤 되면 미국에서 그 잠재력이 완전히 커져서 1910년대 중반에 나오는 국가의 탄생이라는 이제 영화 역사책을 보면 반드시 나오는 너무 중요한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1910년대까지를 통틀어서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고요. 그러다가 1920년대 오게 되면 그때까지 모든 흥행을 기록을 깬 영화가 나오는데 그 영화가 바로 배너예요. 무성영화 시대까지를 통틀어서 20년대까지 역사상 최고 히트작이 보통 배너라고 말을 하고요. 자, 1937년도로 넘어오게 되는데 1927년도에 영화 역사에서 처음으로 터키 영화라는 게 나옵니다. 발성 영화. 소리가 들리는 영화의 시대가 되면서 바로 이제 그 최초의 가장 거대한 히트작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백설공주고요. 최초의 영화는 아니지만 그 영화 컬러 영화고. 풀컬러 극장. 네, 거기다가 또 역사상 최초의 장편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시대 보정을 하면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크게 성공한 영화가 바로 백설공주로 지금도 기록이 됩니다. 당시 이 영화의 제작비가 150만 달러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영화를 만드는 기준으로는 제작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월트 디즈니가 파산할 거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영화를 150만 달러로 해서 만들었는데 당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420만 달러를 벌어들였거든요. 상남자의 성공이네요. 네, 이게 스튜디오에서 벌어들인 성적만 420만 달러예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치냐면 스튜디오 가져가는 목숨을 40% 정도로 쳐요. 그렇게 따진다면 백설공주 수익이 1000만 달러가 넘는다는 그런 수익이 예상이 되죠. 지금도 미국 버뱅크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그 디즈니 스튜디오가 있어요. 무슨 그 SM의 뭐 한 층을 누가 지었다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버뱅크의 스튜디오의 상당수는 사실은 백설공주 돈으로 지은 거예요. 그 정도로 거대한 성공작. 자, 이제 39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뭐 그냥 할리우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흥행의 역사에서도 시대적인 인플레이션을 보정을 해서 역대 순위를 마련한 것들 여러분들 기록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1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이게 39년도가 할리우드 영화 역사에서 가장 할리우드가 빛을 냈던 시기로 보통 얘기합니다. 39년도에 나왔던 영화들이 진짜 쟁쟁해요. 대표적으로 무슨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오즈의 마법사도 있게 있었고요. 또 뭐 폭풍의 언덕 같은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다음에는 또 시민 케인도 나와요. 이런 고전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지배했던 시절에 가장 빛나는 불꽃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고 가장 큰 영광을 가져갔던 단 하나의 영화 하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불과 2년 전에 150만 달러를 넣는다고 해서 막 영화사가 파산하니 난리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화는 제작비가 당시에 4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불과 2년 사이에 그 정도를 넣었다는 얘기는 이 영화가 얼마나 거대한 프로젝트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요즘하고 다른 것이 옛날에는 흥행을 몇 년씩 했어요. 한 번 영화가 시작하면. 입장료도 달라집니다. 처음 막 개봉을 했을 때 입장료가 1달러가 넘었어요. 보통 영화는 50센트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일반 상영으로 점점 더 넓히면서 가격도 다운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어찌됐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지금 생각하는 할리우드의 단 한 편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작품이 되었죠. 그 다음에 무려 26년에 열렸습니다. 네. 자, 뜯어보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요들송 아닌가요? 그것도 잘하시죠. 이겨라. 자, 이걸로 지금 뜨신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얼마나 기록이 대단한지 이 기록이 한 20, 30년간 안 깨진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을 깬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1억 달러를 넘은 최초의 영화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 쭉 오게 되면 전 세계 배급을 할리우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29개국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게 돼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 딱 한 군데서만 실패했어요. 크게. 그 나라가 어디겠어요?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독일, 오스트리아를 다룬 영화라서. 네, 사운드 오브 뮤직이 반나치 영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0년밖에 안 지나니까 음.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편하게 볼 수가 없죠. 어찌됐건 사운드 오브 뮤직은 국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요. 50년대에 이 엄청난 규모의 뮤지컬 영화의 붐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Singing in the Rain, 그러니까 뭐 사랑은 비를 타고 같은 영화라든지 굉장히 많죠. 밴드 웨건 같은 걸작 그런 또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60년대에 넘어오게 되면서 뮤지컬이 좀 약간 바뀌어요. 60년대 뮤지컬의 특색은 뭔가 하면 원작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무대에서 먼저 뮤지컬을 올렸다가 성공하면 영화로 옮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영화가 있냐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같은 거. 혹은 이 영화 1년 전에 나왔던 메리 포핀스. 그것을 가장 크게 터뜨린 영화가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인데 이 영화도 역시 당대에 무대 뮤지컬로 먼저 나왔었거든요. 줄리 앤드류스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줄리 앤드류스는 당시 신인급이었는데 이 전에 메리 포핀스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는 어떤 그런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할리우드가 30년대, 40년대 정말 빵빵하게 엄청나게 시장도 커가면서 전 세계를 석권하기 시작하고 그런 기세를 보이다가 네. 1945년 지나고 50년대가 되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면서 소위 말하자면 이제 중산층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람들이 다 마이카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한 대씩 구입을 하게 되면서 교회로 다 놀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시장이 위기를 겪고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텔레비전이 나오는 거죠. 40년대부터 텔레비전이 나와서 50년대는 미국에서 텔레비전 보급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한 건 텔레비전을 보니까 굳이 극장에 안 가고 싶은 거죠. 텔레비전하고 영화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TV로는 못 보는 걸 영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칼라 영화. 이때 40년대 초반에 칼라 영화는 만들어진 영화가 100편이라면 8%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비율이 1955년도에 오게 되면 50%가 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텔레비전은 흑백밖에 제공을 못하니까 칼라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즈가 커야 돼. 당시 옛날엔 텔레비전이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네마스코프라고 그래서 긴 화면, 뭐 아라비아의 로렌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장르적으로도 본다면 TV로는 절대 못 만드는 영화, 예를 들면 수많은 엑스트라가 등장하는 사극들, 특히 성서 영화들. 그래서 50년대 최고 히트작 두 편 중에 하나가 쉽게, 그 다음에 벤허. 이 두 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승부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산업은 계속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60년이 오기 직전에 30여 년의 고전 할리우드 시기의 핵심은 거대한 스튜디오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통제한 거예요. 그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직접 상영도 하고 극장도 갖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반트러스트법에 의해서 극장을 소유할 수 없도록 판결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 스튜디오가 위험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할리우드가 점점 좀 가라앉게 되는 것인데요. 30년대, 40년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튜디오들, 예를 들면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MGM 이런 회사들은 1년에 영화를 300편, 400편을 만들었어요. 스튜디오 하나당. 왜냐하면 스튜디오가 자기들의 영화로 배급하고 극장까지 굴려야 되니까 많은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것이 다 뿔뿔이 나가게 되고 제작만 한다던가 이런 식의 극장하고 분리가 되게 되니까 80년대에 오면은 영화 스튜디오당 100편 미만으로 영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영화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고전 할리우드 영화의 거의 끝부분에서 사실상 퇴락해가고 있는 할리우드가 거대하게 성공한 영화가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사운드 오브 뮤직이 이렇게 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갖게 되는데 불쌍하게도 사운드 오브 뮤직 기록을 세우는데 4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이 영화가 4년 동안 계속 상영한 거예요.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마침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누르고 1위가 됐는데 바로 1년 뒤에 재개봉한 거예요?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1971년도에 재개봉을 해서 이걸 다시 재역전을 시킵니다. 기사다. 그래서 잠깐 영광을 했지만 이 4번 영화가 나오기 직전까지 1위는 여전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1위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기록을 무려 33년 만에 깬 영화가 있었으니 그 영화의 제목은 네, 대부입니다. 대부는 뭐라고 그럴까요? 사상 최고 영화를 기억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심지어는 이제 영화 사이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IMDb 같은 외국 사이트가 있잖아요. 역대 최고의 영화로 항상 1, 2위를 다투게 되는 게 이 대부 영화이죠. 지금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가 역사상 흥행 전 세계 1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70년대 시대의 관객들과 지금 관객이 약간 다르죠. 당대 최고의 오락 영화였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가장 완성도가 뛰어난 영화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이 70년대 관객들이
어떤 관객이었는지 그 특징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고 어쨌건 이 대부라는 영화는 당시에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는데 대략 그 미국에서 8,600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게 돼요. 대부 원만요. 네, 1편만. 그러니까 역시 환산을 해보면 1억 달러는 가뿐히 넘겠죠. 1억 달러를 넘은 두 번째 영화가 되죠. 이 1970년대는 영화 전문가들이 볼 때 미국 영화의 미학적인 최전성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부 같은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영화가 있고 마틴 스콜세지 같은 사람의 영화도 있고 뒤에 나오게 되는 뭐 예를 들면 뭐 스필버그도 있고 뭐 시드니 루맥 같은 뛰어난 감독들도 있죠. 그래서 이 당시의 영화들을 할리우드의 정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정점의 영화 중에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성공까지 거뒀으니까 이 대부가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위상이 있는 것이고요. 콘텐츠의 바다 오션. 자, 이렇게 해서 대부까지 나오게 되는데 75년도에 나온 어떤 영화 때문에 이제 할리우드, 특히 이제 미국 영화의 역사, 세계 영화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영화였는지. 블록버스터의 네. 등장입니다. 영화의 흥행의 역사는 할리우드에서 조스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고전 할리우드 영화의 정점기가 1939년도였다면 사실상 흥행의 어떤 하는 방식의 체제를 만든 그런 시기 원년은 1975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공하게 된 것은 반드시 스필버그 때문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필버그라는 걸출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대부는 영화를 처음 상영할 때 첫 주에 극장 5개에서 했거든요. 영화를 배급하는 광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할리우드에서는. 하나는 뭔가 하면 플랫포밍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뉴욕, LA 이런 거점 거대한 도시에서 몇 개 극장에서 먼저 상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입소문도 나고 이러면 점점 넓혀가면서 상영하는 방식. 지금도 작은 영화들은 이렇게 하기도 하죠. 아카데미를 겨냥하는 영화들. 75년도에 조스가 나오면서 이 방식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 방식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와이드 릴리스 방식이에요. 조스는 몇 개 극장에서 했는가? 첫 주에 400개를 넘었어요. 이 영화를 배급한 게 유니버설인데 유니버설이 2년 전에 어떤 영화에서 교훈을 얻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엑소시스트입니다. 엑소시스트를 개봉을 하면서 점점 스크린 수를 넓혀가면서 한꺼번에 와이드 리리스를 하면 어떤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학습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스 같은 대형 영화가 나오니까 역사상 최초로 텔레비전 황금 시간대에 광고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400개 이상의 극장에서 풀어요. 이렇게 하려면 마케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란듯이 거대하게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조스는 스튜디오 수입만으로 1억 달러를 넘는 최초 영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라는 영화가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과 조스라는 영화가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랑 비교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대부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언제 주인공이 죽는지,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근데 조스라는 영화는 해변가를 피로 물들이는 거대한 조스의 습격, 그리고 그것을 퇴치하는 영웅들의 활약,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이 컨셉트 무비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스필버그가 한 말인데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영화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스토리를 25단어로 줄일 수 있는 영화. 이것이 바로 하이 컨셉트 무비예요. 이 조스가 성공한 이후부터는 이 하이 컨셉트 무비가 사실상 공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년 뒤에 에일리언이 나오거든요. 당시에 에일리언의 컨셉이 우주선의 조스. 그럼 누가 들어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정말 대중적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 영화들의 컨셉들이 얼마나 단순해지면서 얼마나 많은 관객들을 오락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지가 결정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7년도에 이러한 경향을 더 가속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영화 역사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히트작이 나오게 됩니다. 단 2년 만에 조스의 기록을 깬 바로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입니다. 그러니까 75년, 71년 이 한 2, 3년 되는 시기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블록버스터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스타워즈의 거대한 영향은 뭔가 하면 바로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생기게 되죠. 시리즈 영화가 나오게 돼요.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 해리포터 시리즈. 이 시리즈 영화가 지금 극장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 그 시초에 해당하는 그 기운을 만들었던 게 사실상 스타워즈다라는 거죠. 스타워즈를 만든 사람은 조지 루카스 아닙니까? 조지 루카스하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굉장히 친한 또 친구 사이이기도 했어요. 초기에는 또 두 사람이 협업도 했어요. 80년대 시리즈 중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누구냐? 스필버그잖아요. 제작자가 누구냐? 조지 루카스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엄청난 영화 키드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영화학교랑 관련돼서 수업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 회사를 직접 만들었어요. 영화사를. 그러면서 이전에는 영화 감독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을 얻어들이기 시작하고, 이 두 명은 그 자체로 할리우드 자체가 된 거죠. 조지 루카스의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ILM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 ILM이 사실상 80년대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미국 할리우드 역사에 거의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THX 사운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조지 루카스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조스와 스타워즈 한 2, 3년 사이에 이 패턴이 지금까지도 완전히 할리우드의 어떤 영화를 풀고 만들고 배급하고 광고하는 그런 전형을 만들어내는 시기다. 자, 이제 82년도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ET가 나오게 됩니다. ET가 나와서 기록을 깨게 되는데 당시 흥행 수입이 3억 5천만 달러예요. 이 3억 5천만 달러라는 건 당대에서는 어마어마한 기록이었었고요. ET를 본 사람이 몇 명이냐? 추산하건대 어떤 기록에 따르면 1억 2천만 명이 봤대요. 근데 그때 미국 인구의 절반이에요. 절반이라는 얘기는 3살짜리가 영화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사실상 본 사람은 영화를 거의 다 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ET라는 영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어쨌건 ET는 이런 다른 영화들하고 달리 당대에 실패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영화를 누가 보러 가? 라는 비아냥을 받았다고 하고, 근데 스필버그가 끝까지 꿋꿋이 밀고 나가서 결국은 만들었는데 당대의 최고 히트작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80년대가 되면 할리우드가 최전성기를 다시 맞이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대까지 이렇게 할리우드가 빵빵하게 나가다가 5, 60년대에 고난의 시기를 겪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70년대에 다시 이제 어떤 그 발단을 맞이하게 되고 80년대가 되면 완전히 커지게 됩니다. 이 산업이 얼마나 커지냐면 77년도에는 미국 영화 시장의 규모가 4억 달러밖에 안 돼요.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근데 불과 5년 뒤면 30억 달러가 됩니다. 이런 정도로 미국 시장이 커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비디오 테이프예요. 이전에는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팔 수 있는 데가 텔레비전밖에 없어요. 텔레비전조차도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경쟁자로 생각해서 잘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오게 되면 텔레비전에도 적극적으로 팔고 거기다가 한번 영화를 극장에 상영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니까 2차 시장이 생겼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ITV에다가 심지어는 OTT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2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데 그때 제대로 2차 시장이 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980년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천다이징 제품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스타워즈 인형, ET 인형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산업이 장난감들 같은 거까지도 이게 퍼지게 되니까 그런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할리우드에는 네. 네, 흥행 기록을 깨면은 이전 감독이 다음 감독한테 축하 광고를 하는 관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네. 재밌고 훈훈한 사건이죠. 자, 스타워즈가 이제 조스의 기록을 2년 만에 깼어요. 음. 그때 이제 스필버그 감독님이 조지 루카스 감독님한테 축하한다고 R2D2가 이제 조스를 낚는 광고를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또 5년 뒤에 E.T.가 이때는 이제 조지 루카스 감독님이 스필버그 감독님께 축하한다고 광고를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보면 자기의 기록이 깨졌고 그것을 경쟁자가 아니라 어떤 그 우적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축하 광고를 실은 굉장히 훈훈한 그런 어떤 시대의 풍경이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국내 영화 월정액 중 영화 최다 보유는 오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흥행의 제왕이 됐죠, 스필버그가. 근데 스필버그가 자기의 기록을 자기가 깹니다. 세 번째 스필버그의 한 사람이 3편의 흥행 최고 기록을 세운 사람은 스필버그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바로 주라기 공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 말할 필요가 있는 게 미국 국내 기록은 딱 200만 달러 차이밖에 안 나긴 하지만 어찌됐건 ET 기록을 못 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기 공원은 세계 기록은 깼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세계 기록이 집계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ET가 벌어들인 전 세계 모든 흥행 스코어보다는 주라기 공원이 월등하게 높아요. 주라기 공원이 되면 이제 와이드 릴리스는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400개 극장에서 조스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쯤 오면 미국에서만 2000개 극장이 넘게 동시 개봉을 하기 시작하죠. 그 주라기 공원이면 사실상 전 세계를 거의 동시 배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라기 공원이 영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시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네. 영화 역사에서 보통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제대로 영화에서 거대한 히트작을 만들어낸 출발점에 해당하는 영화가 이제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입니다. 근데 컴퓨터 그래픽을 영화에 접목시킨 본격적인 최초 영화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82년도에 트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 그래픽이 제대로 영화에 적용된 것이 80년대부터거든요. 주라기 공원에 오게 되면 그 공룡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90년대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화들이 시각화되어서 우리에게 오락을 주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디지털 혁명에 해당하는 초입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가능성을 입증하고 그것을 상업적으로도 확인시켜 주었던 작품이 바로 주라기 공원이다. 자, 이제 97년도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생생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왜 이제 나오나 했습니다. 네.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은 뭐 이제 나는 세상의 왕이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킹 오브 더 월드. 영화 자체가 뭐 흥행의 제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타이타닉이 97년도에 세운 기록은 이 직전 기록이 3억 5천만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6억 달러예요. 4년 만에 거의 2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당대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지 알 수 있는데 타이타닉은 당시에 할리우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 영화는 실패할 거야. 마치
백설공주 때처럼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할리우드의 당대의 징크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물에서 만든 영화는 실패해. 뭐 이런 징크스도 있었고요. 네. 영화 내용 자체가 타이타닉이 배가 가라앉은 얘기고 사람들이 다 죽는 얘기인데 그걸 누가 봐.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제임스 카메론 자체가 촬영장에서 독재자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완성도에 대한 완벽주의자니까 촬영 기간이 자꾸 길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작비가 2억 달러를 훌쩍 넘었단 말이에요. 추산하기엔 2억 5천만 달러까지 되게 되는데 당대의 제작비 영화를 한 편이 2억 5천만 달러를 쓴다? 그거는 도저히 수급이 안 되는 영화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영화가 개봉을 하고서 보란 듯이 성공을 하게 됐고 타이타닉 열풍은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시겠죠. 지금 이제 12위까지 다 보실 텐데 잠시 후에 다 본 상황에서 타이타닉을 보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스 이후에 거의 모든 영화들이 갖고 있는 특색을 타이타닉이 안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영화는 SF 영화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타이타닉에서 그 배가 침몰하거나 이런 것은 뛰어난 시각 효과, 물론 디지털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타이타닉은 옛날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만든 영화처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전적인 품격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 중심의 드라마 영화로 역사상 흥행 기록을 깬 거의 마지막 영화가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이 타이타닉이 갖고 있는 굉장한 위상이 있을 것이다. 네, 아카데미 11개 부문에 섰구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아카데미를 석권한 영화들이 실제로 흥행도 석권했단 말이에요. 대부도 그렇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둘 다 작품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는 영화는 아예 리그가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좀 더 작은 규모의 진지한 영화들 그리고 영화의 재밌는 것들은 아예 이쪽에서 흥행은 따로 보게 되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상적으로 결합된 그런 부분에서도 타이타닉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위상이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본인 영화를 깨고 아바타라고 하는 영상 혁명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21세기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할리우드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흥행에 관해서는 결국 세 사람인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이 아닌가 싶은데 이 타이타닉에서 아바타로 이어지는 한 10년 이때쯤이면 진짜 할리우드의 제왕이 제임스 카메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바타의 기록은 7억 달러가 훨씬 넘고요. 그리고 이제 아바타는 이런 거대한 성공을 거두게 된 게 사실은 관객 수는 타이타닉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아바타가 1위를 하게 된 이유가 3D 영화, 아이맥스 영화. 평균적으로 따지면 타이타닉 입장료보다 아바타 입장료가 3달러가 비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아바타의 기록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흥행으로만 따지면 타이타닉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아바타는 지금 기준에서도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역사상 1위예요. 미국 기록은 깨지게 되지만 특히 이제 아바타는 3D 영화가 얼마나 잘 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영화였지 않습니까? 네. 스타워즈 그 이후에 또 주라기 공원 등등이 보여주었던 시각적인 혁명을 또 다른 차원에서 3D 영화의 어떤 잠재력을 가장 상업적으로 강력하게 보여준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적으로도 뛰어나고요. 네, 아직 북미 기준으로는 네. 두 편의 영화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입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는 지금 기준으로도 북미 기록으로만 따지면 역사상 1위예요. 무려 9억 달러가 넘는 흥행, 어마어마한 9억 3천만 달러의 흥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작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2019년 이 작품을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뜯어놓고 한번 두 가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비교해서 어벤져스의 마지막 시리즈인 엔드게임입니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당연히 프랜차이즈 영화죠. 스타워즈 이후로 나오게 될 어떤 시리즈 영화의 어떤 맥이 이제는 완전히 대세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21세기 흥행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엔 스타워즈가 있고요. 한쪽에는 어벤져스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건 어벤져스예요. 21세기 기준으로.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건 스타워즈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스타워즈 영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그 흥행은 거의 진짜 광풍의 광풍이거든요. 9억 달러가 넘었고 심지어는 관객 수로만 따져도 한 1억 1천만 명 정도가 본 것으로 추산돼요. 근데 이제 스타워즈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바깥에서는 잘 안 돼요. 상대적으로. 이 영화가 전 세계 시장에서 얻은 게 2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국내 시장에서 얻은 게 9억 달러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거든요. 외국 시장에서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스타워즈는 이제 약간 미국 특화된 시리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앞으로 깨어지기가 쉽지 않은 9억 3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공을 한 그런 작품이 됐고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는 팬들도 너무 많고 네. 이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양분되어서 격렬하게 지금까지는 논란이 많은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파괴력과 능력의 또 다른 반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어쨌건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굳이 얘기하면 이 미국 기록으로 보면 흥행 기록 1위의 선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대 2019년도에 개봉한 다음에는 스타워즈의 미국 기록은 못 깼지만
스타워즈의 월드와이드 기록은 깼어요. 그래서 이 영화 28억 달러까지거든요. 그래서 세계 기록으로는 2위가 됩니다. 근데 이 영화 역시 사운드 오브 뮤직처럼 비운의 영화의 흥행으로만 본다면, 왜냐하면 최근에 아바타가 중국에서 다시 개봉을 했거든요. 아바타가 중국 흥행까지 집어넣게 되면 다시 아바타가 1위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영화도 역시 짧게 월드와이드 1위를 하다가 아바타에 재역전됐는데, 어찌됐건 지금 승국으로 본다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최고로 흥행이 잘 된 영화는 아바타, 북미 시장에서 가장 잘 된 영화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얘는 이쪽도 2등이고 이쪽도 2등인 거죠. 어쨌건 이 세 영화가 흥행 기록들을 나누어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불리하잖아요. 웬플레이션으로 보정한 순위는 이 영화가 1위, 역사상 2위가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이고요. 3위가 사운드 오브 뮤직, 4위가 E.T., 그리고 5위가 타이타닉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스코어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흥행 기록의 1위가 누구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영화들이 각각의 역대 흥행 기록을 돌파하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흘러온 어떤 그런 흥행의 역사,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인연을 통해서 알게 되는 어떤 할리우드 영화의 역사,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한 영화들 가운데 여기 띄워드리는 영화들은 BTV 월정액 오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타깃타임 파이어! 키아!